인성아, 엄마 지금 근처인데 잠깐 얼굴이나 보려고.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니? 엄마 서울 왔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요. 엄마 집에 가 계실래요? 그래도 될까? 집에 혜민이 있니? 응. 아까 연락했었는데 집에 있다고 했어요. 민성아, 초인종 몇 번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전화도 안 받고. 나 들어가도 되는 거 맞니? 진짜 아까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잠깐 어디 나갔나 봐요. 괜찮아요.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낮은데도 어둑했고 공기에는 낯선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가 잠깐 나간 건지 정돈되지 않은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 씨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지금은 다시 받을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시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은혜 씨도 싫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벨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면서 핸드폰을 챙기지 않은 건지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며느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3억짜리라고 쓰여있는 발신자 이름이 표시된 화면에 말이죠. 올해로 62이 된 이번 사연의 주인공 정은혜 씨는 충청도 작은 읍내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서울 외곽 쪽에 살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방을 빼야 했고 그렇게 친언니가 있는 충청도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쯤 떨어진 곳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의 월세로 얻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고작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혜 씨는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들던 오후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남편의 얼굴이 어쩐지 편안해 보여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멈췄던 일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작은 점포 하나와 낡은 빌라 한 채는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부동산 서류 정리 끝날 무렵엔 통장에 남은 돈이 겨우 몇십만 원이었고 앞날은 깜깜했습니다. 무너질 새도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혜 씨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고 새벽이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땀 냄새 밴 유니폼을 매일 손빨래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았던 건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성 때문이었습니다. 민성은 말이 없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힘드니까 나라도 말썽 안 부려야지란 듯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참고서도 마음 편히 사준 적 없었고 교복도 동네 아이들한테 물려받아 입혔습니다. 그러니 용돈이나 마음 편히 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늘 책상 앞에 앉아서 불평 없이 공부했고 결국엔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대학 졸업 즈음이 되자 은혜 씨가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서 돈을 아끼기 위해 결국 이삿짐을 줄여 충청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살던 집 근처로 오게 된 것이죠. 언니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 익숙했고 은혜 씨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집에 들어가 얹혀 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내 집처럼 막 드나들어도 돼. 너나 나나 혼잔데 의지하면서 살면 되지. 그냥 가까이 살면서 반찬이나 나눠 먹자. 같이 살면 괜히 싸우기나 하지. 언니는 한참 은혜 씨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에게 괜히 부담 씌우고 싶지 않은 은혜 씨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은혜 씨는 조심스레 원룸을 구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었고 습한 냄새만 빼면 크게 나쁠 것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젠 제 한 몸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었기에 식당 2군데를 돌며 일하던 지난 날과는 달랐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만 하면서 이대로 쭉 살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점점 연락이 뜸해진다는 것이겠죠. 처음엔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주말이면 얼굴도 잠깐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 주쯤에 엄마랑 이모 뵈러 갈게요. 아휴, 됐어. 바쁜데 괜히 그러지 말어.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시간 날 때 보자. 그러던 연락이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이틀 뒤에야 답이 왔고 은혜 씨가 안부차 걸었던 전화들은 부재중으로 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꺼고 다시 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반가워서 냉큼 전화를 받았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인사드릴 사람? 어머나,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갑자기 놀라셨죠? 결정하자마자 연락드린 거라. 안 되시면 엄마 시간 괜찮으실 대로 다시 맞춰볼게요. 아니야, 주말엔 시간 있다. 데리고 와. 그리고 약속했던 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기에 두 사람이 저녁밥을 먹고 갈까 싶어 정성껏 계란 넣고 끓인 북엇국을 데우고 있었죠. 불을 줄이고 국을 저어보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인사드릴게요. 이쪽은 혜민이. 그 아가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또박또박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민성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신중한 성격인 걸 알기에 이 자리를 쉽게 만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아가씨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진중한 모습이었고요. 세 사람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나는 민성이가 만나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서 당황했잖니. 근데 뭐, 나이 되면 그럴 때지. 어머님 댁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 국 냄새도 너무 고소하고요. 저 북엇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말에 은혜 씨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애써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기특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북엇국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고 갔으면 좋겠네. 그래도 될까요? 사실 긴장해서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덕분에 분위기도 훈훈하게 풀렸고 세 사람은 묵은 이야기도 나누며 가볍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민성이 너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조금 모아둔 게 있긴 해. 3천 정도 되는데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서도 보태 써라. 네, 삼촌이요? 언제 그렇게나 모으고 계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감사하고 죄송해요, 엄마. 어머님, 저희끼리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한걸요. 그 말에 은혜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실망하는 기색 없이 도리어 고맙다는 말까지 꺼낸 두 사람을 보며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셋이 식사를 준비하던 도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혜야,
내가 친구한테 맛있는 복숭아 받았는데 오늘 민성이 온다고 했지? 이거 좀 가져가서 같이 먹어. 정말? 고마워. 금방 갈게, 언니. 은혜 씨는 식탁 옆에 놓인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잠깐 이모 집 다녀올게. 과일 좀 준다네. 금방 올 테니까 국 끓으면 꺼놔. 응, 다녀오세요. 은혜 씨는 빠르게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뽀얗게 잘 익은 복숭아 상자를 들고 돌아오는 길. 집 근처 골목길 담장 너머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벽에 등을 기대고 통화 중인 예비 며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잘못 걸렸어. 시엄마 돈 없다잖아. 3천짜리래. 우리 신혼집도 결국 대출 받아야 할 듯.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은혜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아닌 숨결이 멎은 듯한 정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에 들린 복숭아 상자가 땅으로 조금씩 기울어졌고 당도 높게 잘 익은 복숭아들이 부드럽게 부딪히며 상자 안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3천짜리래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자신이 아들에게 남기려 그저 작은 힘이라도 되려 물건 하나하나 덜 사고 입던 옷을 꿰매 입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 붙은 짤이란 단어가 찬물처럼 심장에 끼얹어졌습니다. 은혜 씨는 아무 소리 없이 담장 옆으로 돌아섰고 예비 며느리가 통화를 끊고 몸을 돌리려던 순간 그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예비 며느리 얼굴에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떠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경솔했어요. 진심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한테 장난 겸 푸념처럼 얘기한 건데 어머님이 들으실 줄은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진짜로. 제가 잘못했어요. 말이 꼬이고 억양이 불안정했습니다. 말끝마다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사과는 이어졌지만 은혜 씨는 선뜻 그 말이 전부 진심일 거라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릎 꿇은 모습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은혜 씨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란스럽게 계속 무릎 꿇린 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같이 밥 먹는 건 힘들겠다. 민성이 데리고 먼저 가라. 예비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은혜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 집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한테 잘 둘러댔는지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혜민이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네. 오늘은 이만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식사 약속 잡아요. 그래, 잘 챙겨서 가라. 그날 밤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 결국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민성이 데려온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 내가 그걸 들어버렸어. 이 결혼 정말 시켜도 되는 걸까?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은혜야, 내가 지금 많이 상처받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사람은 가끔씩 실수를 하긴 하잖아. 특히 긴장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지. 물론 그 말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너한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겠지만 말이다. 내가 듣기에는 그 아이가 최소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근데 말이라는 게 진심이 아예 안 담겨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말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을 텐데 어떡해?
민성이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 너는 뭐 누구 뒷담 안 하니? 그런데도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건 적어도 민성이를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 막말로 민성이 개털 맞지 않니? 정말 나쁜 아이였으면 변명만 하다 갔을 거다. 언니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듯한 은혜 씨의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거 안 잊으면 어때? 그거 약점 잡으면 결혼시킨 다음에 며느리랑 애써 기싸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은혜 씨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사과하는 걸 봐선 심성이 특출나게 나쁘다거나 하진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깊은 틈이 하나 생긴 듯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은혜 씨가 그 일을 묻기로 결정하고 결혼 준비는 잡음 없이 술술 진행됐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예비 며느리는 은혜 씨 눈치를 참 많이 봤는데 이게 언니가 말하던 기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겠구나 싶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을 한 이후로 정말 생각한 게 많았는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술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음식 하지 마셔요. 제가 해서 싸갈게요. 은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젖만 사다 놓는 사람도 많다던데 그렇게 미리부터 알아서 챙긴다고 하니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조림간은 이렇게 보시는 거 맞죠? 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 조금만 더 넣어. 저러다 타겠다. 그렇게 둘은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하는 기색이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는 태도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생일이 되면 저녁에라도 내려와서 케이크를 함께 잘랐고 집에 못 오는 날엔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 씨는 무뚝뚝하게 답장을 남겼지만 속은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고 아들도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같이 사는 집에 와보라고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 덕에 예전처럼 마냥 아들 연락을 기다리며 허전해하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절이 유독 아파진 날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 좋았던 무릎이 요 며칠 새 뻣뻣하고 시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 씨는 무심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병원 좀 가봐야겠네. 이러다 진짜 절룩거리겠어. 어머님, 저 시간 맞춰서 갈게요. 날짜 정해지면 말씀 주세요. 같이 가요. 별 기대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바로 답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둘은 병원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무릎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는데 이건 꾸준히 관리하셔야 돼요. 귀찮으셔도 재활치료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하면 나중엔 제대로 걷기 힘드실 수 있어요. 진료를 마친 뒤 수납을 기다리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아직 말씀드려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고마워. 부모님 한 분 더 늘었다 생각하면 되지. 나도 이제 진짜 시집 왔다는 게 실감난다. 은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는 밝았습니다. 마냥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 들으란 말은 아니었을 텐데. 며느리는 놀란 듯 뒤돌아보다가 웃었습니다. 아,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민성 씨랑 얘기 중이었어요. 어머님 병원 자주 다니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매번 여기 오는 것도 시간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이 서울로 오실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상의 중이었어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 내가 거길 가 됐다. 난 여기서도 잘 살아. 그 말은 분명한 거절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편의를 고민해주는 일이 오랜만이라 말끝이 자꾸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은혜 씨는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과거 일은 청산하고 모든 마음을 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무심히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그래도 성격이 까다롭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아, 그게요. 제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해도 괜히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애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근데 어머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저도 편하고 좋아요. 아, 제가 뭐 부탁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요. 말끝에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웃는 모습에 은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마음을 풀고 나니 이 아이가 하는 말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해맑은 성격이라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다만 말조심은 좀 더 배워야겠지만 말입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우중충한 구름이 걷어진 하늘에는 햇볕이 잠깐 들고 있었고 은혜 씨도 작은 창틈 사이로 방 안에 비치는 햇살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충청도 시내 병원이었습니다. 은혜 씨도 무릎 때문에 종종 가는 병원이었으니 눈에 익은 번호라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그 몇 초 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정우미 님 가족분 맞으신가요? 네, 저희 언니인데요. 무슨 일 있나요?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환자분이 도로를 건너시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셔서 그 말을 끝까지 들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공에서 들리던 벌레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등줄기가 식으며 무릎이 힘을 잃었고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은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조문했고 은혜 씨는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뿌옇게 흐려졌고 시간도 얼굴도 말도 또렷하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후 가장 의지하던 존재가 언니였기에 그 상실감은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빈소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어하는 은혜 씨를 배려하는 것 같기도 했죠. 아들이 출장지에 가 있어서 바로 오지 못하는 동안 조문객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나가 절을 했고 음식을 내고 접시를 치우는 것까지 군소리 없이 일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출장지에서 전화를 받고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자 은혜 씨는 무너지듯 창주석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일을 대신 해줬고 은혜 씨는 든든한 두 사람에게 맡기고 온전히 슬픔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은혜 씨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은혜 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미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인의 보험 담당자였고 이쪽 분은 법무사님이십니다. 동생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예고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빈소 안에 휴게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고 뒤로 아들과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꺼내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은미님은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무자녀셨습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생존자는 정은혜님 한 분뿐이시고요.
법적으로 모든 상속 권한은 정은혜님께 있습니다. 종신보험 2건이 있으셨는데요.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모두 정은혜님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납입도 마지막 달까지 꾸준하게 납부하셨어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은혜 씨는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언니에게도 남은 가족은 은혜 씨 한 명뿐이었기에 종신보험을 든 이유는 오로지 은혜 씨를 위해서였다는 걸 모를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은혜 씨에게 남긴 돈은 총 3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법무사가 떠난 뒤 세 사람은 병원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기회에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이모님도 안 계시고 여기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병원도 서울이 더 낫고요. 은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으로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정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별로면 우리 집도 자리 있고 아무튼 같은 지역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자주 못 내려오기도 하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두 사람의 말처럼 언니가 떠난 충청도에 혼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과연 남아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새 이 동네에 적응을 했지만 마음 뚫 곳은 사라진 듯해 고민이 되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혜 씨는 아들 며느리의 권유대로 서울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충청도에 머무를 이유를 찾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 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좋은 선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쐴 겸 서울로 올라와 시세를 알아보고 구청에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보증금만으로도 언니가 남긴 유산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갈 판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굳이 이 큰 돈을 묶어가며 서울에서 지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울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이라는 결론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까지 올라온 터라 애들 얼굴이나 보고 가자 싶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성아, 엄마 지금 근처인데 잠깐 얼굴이나 보려고.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니? 엄마 서울 왔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요. 저희 집에 가 계실래요? 그래도 될까? 집에 혜민이 있니? 응, 집에 있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은혜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 말로는 집에 며느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현관 앞에 서서 5분쯤 기다렸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는데 멋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는 좀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니 더 조심해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은혜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성아, 초인종 몇 번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전화도 안 받고. 나 들어가도 되는 거 맞니? 진짜 아까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잠깐 어디 나갔나 봐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세요. 아까 알려드린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낮은데도 어둑했고 공기에는 낯선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가 잠깐 나간 건지 정돈되지 않은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 씨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지금은 다시 받을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시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은혜 씨도 싫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벨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면서 핸드폰을 챙기지 않은 건지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며느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3억짜리라고 쓰여 있는 발신자 이름이 표시된 화면에 말이죠. 은혜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은혜 씨 핸드폰에서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안내음이 나오자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울리던 전화도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행을 고민하던 자신이 우스워졌고 언니가 남긴 유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는 숨이 멎은 듯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마침 장봐 왔는데 다행이다. 오늘 어머님 맛있는 거 해드리라고 계시를 받았나 봐요. 며느리는 반갑게 웃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말없이 며느리의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같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3억짜리라는 이름을 띄운 채 말이죠. 은혜 씨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민아, 이게 뭔 줄 아냐? 아, 어머님 그게요. 이게 진짜 웃기게 된 건데요. 저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식으로 저장한 건데. 제가 원래 폰에 저장을 막 해요. 진짜 죄송해요. 오해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장난처럼 저장해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행동하는 면도 있었지만 결혼 이후 지금까지 은혜 씨에게 잘해준 것도 사실이었기에 3억짜리라는 이름이 은혜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결혼 전에도 자신을 3천짜리라며 무시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했던 겁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온 건 해가 완전히 저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복도 끝을 지나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돌아보는 눈빛에 긴장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왔어요.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아들의 말끝이 흐릿했고 얼굴에는 어색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웃어보려 했지만 은혜 씨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견디며 입술을 눌러 담고 있다가 은혜 씨는 마침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언니한테 받은 유산 있잖니? 그거 기부할까 생각 중이다. 그 말이 뱉어진 순간 공기 속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갑작스레 나온 은혜 씨의 폭탄 발언에 며느리는 멈칫하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고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걸 전부 다 하신다는 건 아니죠? 일부만 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 하면 뭐가 달라지니?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게 문제냐? 아무리 그래도 3억 전액 기부는 좀. 저희도 앞으로 애 낳고 살려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씨는 말없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은혜 씨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순간에도 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니 어쩌면 이 집안의 문제는 며느리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성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혜민이 대신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었냐? 은혜 씨의 말에 며느리는 움찔 떨며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으로 은혜 씨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은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내 마누라 핸드폰에 내가 뭐라고 저장돼 있는 줄 아니? 네, 핸드폰이요?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다가가 며느리 손 안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을 뺏어냈습니다. 그걸 보며 은혜 씨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죠. 3억짜리.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제정신이야? 너가 혜민이한테 소리칠 거 없다. 애초에 혜민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애라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 넌 엄마를 평생 보면서도 아직도 엄마가 돈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고는 하지 말어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어붙은 듯한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지금껏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착하다고 믿어왔지만 착하기만 한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은혜 씨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고맙다고만 생각했어요. 가끔 선 넘는 말을 하는 것도 악의가 없다고 생각했고. 은혜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은혜 씨도 딱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봐줬던 결과가 다시 이것일 뿐이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 나를 3천만 가진 사람이라며 멸시했었지. 그때 내가 결혼을 막았어야 했나 보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3천짜리,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어. 그때 우리 언니가 나 설득해서 너 다시 보게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언니가 말실수했다고 죽으면서 미안해서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닌가 싶다. 결국 내 며느리가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란 걸 알게 해준 거지? 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흐느끼는 숨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은혜 씨는 마지막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당분간 우리 서로 안 보는 게 좋겠다. 난 내 마음 추슬러야겠고 너희도 생각 좀 정리해라. 은혜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왔던 내내 한 번도 푸르지 않았던 가방을 들고 두 사람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벌개져 있었고 두 손을 꼭 쥔 채로 멈칫거리는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민성 씨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어요. 제가 아무리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과 동시에 혜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과 흐느낌이 복도 안에 퍼졌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결혼 전에 있었던 3천짜리 사건을 은혜 씨가 언급하고 떠났으니 아들은 그 일의 전말을 며느리에게 안 물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뒤늦게 충격을 먹고 며느리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 것이겠죠. 아들이 이혼을 입 밖으로 내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을까 다시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은혜 씨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요. 은혜 씨는 문턱에 선 채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당분간 보지 말자 했지.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널 평생 안 본다 할지도 모른다. 그 말에 혜미는 더 크게 오열했지만 은혜 씨는 눈길을 떼지 않고 다시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에겐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머뭇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신경 못 써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으셨는 줄은 몰랐어. 결혼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야. 엄마가 그걸로 혜민이 안 보겠다고 하면 나는 그거 존중하니까요. 저도 안 볼 생각하고 있고요. 은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겁고도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마디로 정리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그 침묵을 알고 있는 듯 더 말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후 은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오래도록 쌓아두었던 정적 속에서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늘 언니가 있었습니다. 망설일 때, 흔들릴 때 꼭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지침이 되어주던 그 언니가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언니가 없다 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가슴 안에 쌓여만 갔습니다. 혜민이 평소에 자신에게 잘했던 것들, 전화 하나하나, 선물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단 하나의 사건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그 하나가 너무 결정적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 씨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무조건적인 단절도 섣부른 화해도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한 저녁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언니가 생전에 자주 걷던 작은 산책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그 길, 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그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은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